공부할 부분이 교재 2권의 458조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공부할 차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2권 앞부분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행정절차법. 그래서 이제 국민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할 때는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 배웠고, 또 국민이 제대로 행정에 참여하고 뭐 의견을 하고 뭐 이러려면 뭐 정보를 좀 알아야 되니까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토록 하는 제도에서 정보공개법 이거 공부했고, 그지? 자,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이 개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근데 함부로 막 개인들의,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 보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국가가 막 함부로 막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막 수집 이용, 이거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적용 대상이 행정기관 같은 공공대상만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 공공기관도 이 법에 따라야 되고, 민간 기업도 개인도 단체도 다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하고 저장하고 편집하고 이용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제공하고 할 때 다 이 법에 따라야 돼. 이거 위반하면 다 처벌 대상. 자, 그러면 우리 체크해야 될 부분, 시험에 주요 관련된 부분,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좀 내용이 상대적으로 법 규정이 조문수가 많아. 왜냐면 민간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적용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서 그 주로 공공기관과 연관된 부분 위주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우선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거기부터 중요해. 우선 거기에 개인정보라는 말 있죠? 이 법에서 개인정보란, 자, 그 밑줄 치세요. 어떤 정보래? 첫째 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래. 이 말이 중요하지. 그러면 이 말에서, 자, 그러면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죽은 사람에 관한 정보는 어때? 이 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이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럼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자, 이게 두 가지 체크하면 우리가 법인, 그죠? 법인과 같은 단체에 관한 정보, 또 개인인데 죽은 사람은 우리가 사망한 자, 또 줄여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자 이렇게 많이 내, 한자로. 이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보는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죠. 사망자에 대한 뭐 이런 거 보호 대상은 다른 법에서 한다. 이 법은 오직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요거 하나. 두 번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그 뒤에 이제 어떠한 정보 이렇게 또 붙어있죠? 말이. 어떤 정보래? 쉽게 말하면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이 또는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괄호 속의 것도. 근데 어떤 정보 하나만 갖고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지만 다른 정보하고 또 이렇게 결합해 보면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있지.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포함된다. 그래서 그 셋째 줄 그 포함한다까지, 거기는 뭐 이제 포함된다고 좀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처리라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하는 말에 개인정보 처리란 말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뭐 저장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다 들어가지.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일체의 개인정보 관련 일체 행위를 이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정보 주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보 주체란 우리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개인을 가리키는 거야. 그죠? 즉,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이 네 번째 칸 개인정보 처리자, 요것도 체크해야 돼. 요거 시험 관련 있어. 개인정보. 이 법에서, 그러니까 이 법이 뭐라고 쓰냐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자란 누구래요? 첫째 줄 업무를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 밑줄 치세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야?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그 공공기관 뺀 나머지 뭐 법인, 단체, 기관들은 다 민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은 결국 공공기관만 적용 대상이 아니고 민간도 다.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하는 것도 다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거지. 우리 개개인들도. 자, 그래서 요거 중시. 그리고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어디냐.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우리 앞에서 정보공개법 공부할 때 공공기관과 거의 비슷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되는 거고, 그죠? 네, 공공기관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 간단히 읽어봅시다. 여기는. 자, 영상정보처리기관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영상정보처리기 이 말 딱 보는 순간 무슨 단어 떠올라? 우리 CCTV. 전형적으로 CCTV 같은 거. 이거 함부로 설치하고 막 개인 영상, 그 사진 정보 이런 거 수집해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군데. 그지?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두 군데구나.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 이 두 부분을 잘 유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당연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이 법은 자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을 쭉 선언했죠. 아래쪽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거는 눈으로 지금 읽으면 특별한 건 없지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과 이런 등 처리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그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러면 1권에서 배운 우리 행정상 무슨 원칙? 비례 원칙 해당하는 거지. 필요한 최소한만큼만, 그죠? 최대한이 아니고 적법하고 정당히 수집할 것. 그 다음에 2번 목적에 이거는 다 밑줄 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읽고 갔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되며 원래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해야 된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 그래도 그 보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이게 타인에게 막 원하지 않는데 알려지고 막 공개되면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그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건 진짜 비밀로 해야 될 사항. 이거는 좀 공개가 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개인정보가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렵다. 그러면 정보의 가치가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도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어떻게 돼? 뭔가 거기 위험 방지 조치 뭐라고 돼 있지? 그 침해받을 가능성 위험 정도로 고려하여 안전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 첫째 줄 문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또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권리 침해 가능성 위험 정도를 고려해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뭐냐면 모든 개인정보는 다 똑같은 정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문구였거든. 그건 아니지. 그 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서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정도에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5항은 뭐였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몰래 비밀을 위해 개인정보를 막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 그 첫째 줄 보니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법에 따라 이러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걸 공개리에 해야지. 비밀리에 몰래 수집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네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응? 네. 그리고 뭐 정부 주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오른쪽에 가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야 된다 이거지. 응? 생활정보지. 그리고 7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용할 때는 가능한 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익명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죠? 뭐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거 7번 같은 거 그죠? 7번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가능한 한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도 아주 저기 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한 개인으로서 정보 주체야. 나에 관한 정보 누가 수집할 수 있고, 응? 어디에 이용하고 그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인지 이거 다 나의 결정 달려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응? 법에 의해서 이제 허용이 된다든지 뭐 이래야 되고 그 공개할 외부에 공개하고 하는 것도 다 법이 정한 사유 아니면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리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일단 제목을 쭉 보니까 박스 안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누가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이용할 것인지 자기네가 하고 싶은지 응?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 되는 거지. 그죠? 알리고 또 어떻게 이용했다. 여러분들 메일 열어보면 뭐 여러분이 이제 제공한 정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런 거 다 메일 들어오지. 이 법에 따라 하는 거야.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거에 대해서 알리도록 되는 거죠. 누가 이용한다. 이걸 통보해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수집, 뭐 저장,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할 권리, 뭐 이런 거에 보장되고 있고 또 열람, 내 정보 어떻게 수집해서 저장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용 내역을 공개해달라, 그죠? 열람 청구할 권리. 열람을 해봤더니 뭔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뭐 정정하고 삭제하고 아예 파기해달라 이런 거 요구할 권리. 이 나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막 법에 어긋나게 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해서 막 뭐 했다든지 아니면 나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수집 저장 보관하고 있는 정보인데 해킹 뭐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냥 노출이 됐다든지 그죠? 그러면 나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막 안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응?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가볍게 읽고요. 이거.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거 좀 간략히 공부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 설치 및 구성의 동그라미 1번에 중시하세요. 거기는 시험에 관련된 내용. 네, 밑줄 쳐주세요.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자, 어디 소속인지 그 중요해요. 이거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설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 소속. 이름은 뭐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그러면 자, 이제 뭐 지난주에 배웠나? 여러분들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위원회 있었다? 정보공개위원회 뭐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기준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정책 기준 이런 거 수립하는 역할하는 기구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어디 설치? 맞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그죠?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그죠? 잘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정보공개법에서는 또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 공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기 어렵다. 그럴 때 이제 자문 좀 해줘 해가지고 자문해주는 역할하는 기구로 저 정보공개 심의회라고 하는 명칭 기구 있지.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법이 정하는 공공단체
이제 설치하는 거로서 그는 숫자가 되게 많겠지. 어쨌든 그런 거랑 비교해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거는 대통령 소속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 그래서 1항만 잘하고, 나머지 2항 뭐 몇 명으로 구성하고 뭐 임기는 얼마라고 이런 거는 나는 별로 출제에 찬성 안 해. 이런 거 내는 거는. 근데 간혹 어떤 출제자는 아주 드물게 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1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항만 잘 하고 나머지는 좀 조금은 나중에 또 다시 볼 때, 이럴 때 좀 더 보도록 하세요. 자, 기능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에서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문장의 주어를 체크하세요. 누구는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죠? 보통 중앙행정기관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 중앙이 가리키는 거는 전국의 이 권한 행사하는 기관을 말해. 이거 반대말이 지방이지, 그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그래서 되게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장관이 가장 대표적이죠. 대통령, 총리도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전국에 권한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같은 사람 떠오르면 되는데 읽어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기네 맡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 재정 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걸 수반하는 정책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밑줄 그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요청해야 된다. 그죠? 중앙행정기관에 이게 주로 행정기관 관련된 조항 이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민간 개인에 관련된 건 좀 뒤로 빼고. 법은 빠짐없이 내가 다 정해놨거든. 규정에 써놨어요. 자, 어디다 신청하래? 그 보호위원회가 뭐의 약칭입니까? 위에 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그렇게 이제 약칭해서 보호위원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쌍가로 3번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요거 간단히 체크하세요. 자, 읽어보니까 기본계획은 보호위원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본계획은 누가 짜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기본계획은 누가 짜게 돼 있다는 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짜게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마다 짠대? 3년마다. 그래서 두 개 체크. 자,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년마다. 그 다음에 넷째 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수립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국가 전체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 방향, 이런 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렇게 기본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짜놓으면 매년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 부처에 1년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행계획은 누가 짜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얼마마다 한 번? 매년. 이런 거에 유의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은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됐지만 내 예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요. 그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런 거 좀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좀 중요한 거 우리 그 밑에 개인정보 수집 비용 제15조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1번을 보면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근데 조금 아까 배웠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를 말해?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다 들어가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법인 아닌 단체도 또 일반 개인도 민간까지도 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그 박스 안에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응?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 뭐 해야 돼요? 개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2번 좀 줄여서 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 경우, 그죠? 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지? 그 다음에 4번 국가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개인하고 우리 생각해봐. 여러분 무슨 저 암보험 가입하려고 그래. 이거 보험회사하고 계약 맺는 거지 민법상. 계약하려는데 뭐 요구해? 개인정보. 뭐 언제 뭐 무슨 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 뭐 등등 그죠? 이거 솔직히 기재 안 하면 뭐 속이고 금방 암 생기면 이거 사기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안 해주잖아. 솔직하게 언제 뭐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뭐 등등 그죠? 이런 거 다 인적사항 뭐 등등 해서 그죠? 네. 그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지 그죠? 그 보험회사는 뭐 자선사업 하는 데 아니니까 이미 안 걸려 있는 사람인데 그죠? 자기 그 사람하고 암에 걸리면 보험금 주기로 사전 계약할 수는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5번, 5호하고 6호를 조금 유의해도 체크. 자, 어떤 때 개인정보를 수집도 이용할 수 있냐면 어떻게 근데 자 본인 개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사전에 동의 주소 불명대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누구한테 이익될 때, 정보 주체 즉 본인 개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급박한 생명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5항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야. 급하게 정보 주체 그러니까 개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급박한 그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그 다음에 6호는 이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그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누구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본인, 정부 주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그죠? 이런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저도 되게 수긍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5호나 6호를 소홀히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 6호를 좀 유의 있게 보세요. 예. 자, 그리고 2항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위에 보면 여러분들 뭐 하나 가입하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개인정보 수집 뭐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거 한 장 내밀고 거기다 뭐 수집 어느 목적으로 정보를 이 제공한 정보는 어느 목적으로 쓰려고 그 목적이면 한정됩니다. 동의합니까? 거의 다 동의하지, 그죠? 그래야 뭔가 된 일이 진척이 되니까, 그죠? 다 이 법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동의 얻을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동의 얻을 때 읽어보면, 동의를 얻고자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 외우지 마세요. 네, 읽고 지나가세요.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얼마 동안이나 이 수집한 정보를 보유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야 된대요. 그죠? 그리고 이거 동의 안 하면 뭐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명확하게 알리고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쌍가루 2번에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좀 중시하세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즉 모든 국가기관이나 민간 개인도 앞에서 말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잖아. 아까 박스 안에 6가지 그죠? 이런 6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죠?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때 이 마지막 포인트. 이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게 최소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이게 필요 최소한 만큼의 정보입니다. 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유의하세요. 그죠? 그리고 3번, 1번은 이제 그 중시하고 3번은 눈으로 읽고만 갑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자 필요 최소한 그 정보는 그
이 수집 비용에 동의 안 하면 뭔가 계약 같은 걸 맺을 수 없는 거지. 응? 근데 꼭 필수적인 정보 이외에 지네들이 뭔가 수집 이용하고 싶어서 하려는 정보 그거는 동의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 응? 그거는 안 해도 뭐 계약 맺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알리고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꼭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동의 안 한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계약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나도 한 2주 전쯤인가 이제 카드를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 응?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 그렇죠. 11월까지로 만료래. 그래갖고 이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거야. 응? 같은 회사 건데 뭐 이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 카드 전달해 오면서 수령할 때 내밀더라고. 응? 우체국 직원이 택배 보면서 이게 사인 해야 돼. 응? 쭉 이거라니까 동의해야 되는 게 있고 끝에 가서는 이건 꼭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럼 뭐 이거는 동의 안 할게요.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해봐야 그냥 뭐냐면 이 수집한 정보를 뭐 다 그 자기네 관련 어디 회사에 이렇게 이용하라고 제공해도 됩니까? 막 이런 것들이야. 그런 거 하면은 여기저기 내 정보가 넘어가서 막 스팸 메일 많이 오잖아, 그지? 그 거부할 수 있는 건 거부해도 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쌍가로 3번. 그냥 동그라미 1번 정도 봅시다. 그냥 이건 읽고만 가. 뭐라고 돼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든지 또는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 내지 공유할 수 있다. 응? 응. 자, 그 사망을 또 그냥 읽고 지나가. 뭐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우리 대한민국 밖에 해외에 있는 3자에게 제공할 때는 뭐야? 위에서 말하는 동그라미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개인정보법에 위반한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거에 관한 계약 맺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제약이 있죠. 자, 그냥 읽고만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거기 판례 알아보기라고 홈플러스 이거 있지? 이 사건은 뭐 시험에 쓰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앞에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뭐야? 일정한 사항을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자 어떻게 알렸느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알렸어. 이래서 문제가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일이겠죠. 근데 이제 홈플러스가 무슨 뭐 개장 20주년 기념 막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거야. 뭐 할인 행사 하면서 그리고 막 손님을 끌기 위해서 경품 대잔치 벌여. 그래갖고 막 경품을 막 해외 여행권 주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응? 막 아줌마들 막 몰리겠지만, 응? 근데 그 경품 응모권에 우리가 보통 경품 응모권 뭐 써? 그 이름 쓰나요? 보통? 경품 응모 해봤어요?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경품 뭐 행사한다고 뭐 하면 이름 쓰나? 그 이름 같은 거 쓰겠다. 이름. 이것도 개인 정보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 같은 건 없겠지. 다만 이제 당첨이 되면 연락할, 그죠? 뭐 주소 내지 휴대폰 번호 뭐 이런 거는 기재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이런 거 외에도 이 홈플러스에서 경품 행사를 하면서 거주지 극단적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야.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도 조사해. 이게 뭐 기재하라고 돼 있나 봐. 응?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품에 눈이 멀어서 그냥 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이 수집된 정보가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삼성에 무슨 옛날에 홈플러스가 삼성으로 돼 있을 때 다른 회사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데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써 있어. 1.5mm.
글자 크기로. 야, 우리가 그런 거 잘 읽어봐? 별로 안 읽어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경품에 응모하는 사람은 주로 앞면 보고 뭐 이런 거 기재하고 이제 응모했지. 응?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야. 경품 행사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홈플러스 측에서 그 수집한 몇십만 명의 정보를 자기 뭐 삼성 뭐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계열사에다 이제 해가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정보를 이제 막 소득이 많은 사람들 줄여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에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개인 동의를 얻지 않고 제대로 동의도 얻지 않고 삼자에게 막 제공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삼성이 아주 홈플러스에서 아니다 동의 얻었다. 어디? 보더니 이제 뒷면에 1.5mm 글씨로 깨알같이 이 정보 수집에 이유 뭐 동의하고 다른 제 3자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써 있는 거야.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몰랐지, 그치?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가 문제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과연 이 알리고 동의를 얻은 거로 볼 수 있느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시로 1.5mm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 그래갖고 아마 결국은 위법으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웃겨. 그 고등법원 판사는 그 정도 1.5mm 이 돋보기 써야 보이는 글자 크기거든. 근데 그 정도 크기면 이거는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한 판사 있었어. 응? 1심에서는 그 글자 크기 너무 작아서 이거는 제대로 알렸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했는데 하여튼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9시 뉴스 시간에까지 그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법 그다음에 무슨 그 시행규칙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규칙에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 글자 크기로 해야 된다 알릴 때 이런 것들이 다 새로 개정이 돼서 도입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특별하게 시험에 직접 연관성은 없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자 463쪽 쌍가루 4번 개인정보 이용 제공 제한.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칙. 동그라미 2번은 예외. 이 두 가지 다 공부합니다. 원칙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어떻게 아까 원래 수집할 때부터 어떤 이용 목적 이거 제시하게 돼 있잖아. 그 목적 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다든지 원래 수집할 때 제시했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초과하여 타인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항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셋째 줄 뭐예요?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예외로 인정하는 거죠.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사유? 밑에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그죠? 요거 중시하세요. 9가지 사유 뭔가? 첫째, 본인으로부터 목적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제3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죠? 항상 두 가지는 허용돼요. 본인의 동의를 별도로 얻는 경우하고 그다음 뭐야? 법률에서 허락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서. 그래서 2번도 법률. 그다음에 3번은 아까 개인정보 본인 동의 얻지 않고도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유 똑같은 사유지. 3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4번 통계 학술 연구 목적을 위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뭐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5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까 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자, 6호는 조약이라든지 이행을 위해 조약 같은 거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제공할 때 그다음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해서 필요할 때 형집행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죠? 이럴 때는 뭐야? 원래의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응?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있는데 그 8번과 관련해서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응? 이 뒤에 우리가 공부할 행정 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 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이때는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아닌 거 골라라 하면서 나머지는 3개는 이 중에서 냈고 하나를 저걸 냈어. 행정 심판 업무 이건 아니란 말이야.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제공할 수 있는데, 그지?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세요. 다만 여기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동그라미 2번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9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죠? 그런데 둘째 줄에 제약 조건이 있잖아. 어느 때는 이 9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돼? 정보 주체나 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 경우는 9가지에 해당하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삼자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런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응? 정보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니까 그런 우려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 5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응? 그것까지는 꼭 아닌데.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는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 법인, 개인, 단체 됐든 공통으로 적용받는 거. 저 공통으로 어떻게 돼? 요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면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응? 그러나 6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만 목적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죠. 그죠? 네, 그런 정도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들어갑시다. 특별한 거는 특게 없고요. 그냥 7번 한번 읽어보자. 다음 페이지 가서 7번 쌍거로 7번 개인정보의 파악이 그냥 이거 읽고만 가요. 뭐라고 돼 있어? 개인정보 처리한 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기로 한 기간이 지났다든지 또는 목적이 달성됐다든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보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읽고만 가세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게 이게 이제 아까 그런 그 홈플러스 경품 그 응모 그거 하는데 사건을 해서 이렇게 법 규정에 글자 크기 알릴 때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알리거나 그럴 때는 글자 크기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좀 세밀화된 거야. 이건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465쪽 거기 보세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제목이 있고, 자, 쌍가를 보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 있죠? 자, 여기 공부합시다. 우선 알아야 될 거, 이 법에서 민감정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인가? 민감정보란 어떤 정보래요? 읽어봅시다. 외울 건 아니고,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노조나 정당 가입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이나 성생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재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은 유전자 검사, 유전 정보, 그다음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민감 정보야. 그러면 민감 정보는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원칙이 뭐래? 마지막 줄. 민감 정보는 처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아까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 처리한다는 여기 처리란 말 쓰죠. 처리가 뭘 뜻해? 개인정보 수집서부터 해서 수집, 저장, 수정, 편집, 검색, 삼자 제공, 파기 다 포함하는 거야. 개인정보 가지고 일체.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간단한 말이면 이런 민감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되는 거야. 금지돼 있는 거예요. 수집 금지. 단 절대 금지는 아니야. 예외 2가지 있어. 그 밑에 민간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경우가 예외 사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본인한테 수집하는 거예요. 별도의 동의 얻는 경우. 그죠? 응? 그래서 예외 동그라미 1항 보면 둘째 줄 끝에 동의 키워드는 동의야.
알리고 이거 이런 이 위에서 말하는 민감 정보 이거 수집하려고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만 이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응? 이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았을 때, 응?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응?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법령 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는 예외로 허용하지. 본인한테 별도의 동의 얻는 경우하고 법에서 하도록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정리. 그지?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도 유사한 거예요. 고유 식별 정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거 고유 식별 정보가 딱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말해. 그래서 동그라미 1항만 공부. 고유 식별 정보 어떻게 돼요? 응?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고유 식별 정보 대표적인 예가 외우지 마세요. 대표적인 예가 동그라미 1번의 다섯째 줄 끝에 보면 뭐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야. 이거 끝말에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대 없대? 없다. 근데 처리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원칙. 그죠? 근데 여기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개인 고유 식별 정보. 어느 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요구해. 그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고유 식별 정보. 본인의 별도 동의를 알리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입하래? 이거 위법이야. 이거 이제 법 몇 조에 따라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도의 이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 둘째 줄 있나요? 역시 동그라미로 못했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 응? 역시 항상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까 민감 정보하고 같은 논리죠? 그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그래서 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는데 그건 참고로 얘기해 두세요. 응?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은 뭐 동그라미 1번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든지, 응? 그죠? 또 뭐 등등 이렇게 한 디귿범 있고 디귿범 가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까지 해서 부령으로 정해놓겠죠? 그런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수집 이용한다든지 그동안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다 파기해야 되고 그래요. 응? 자, 그냥 믿고 지나가세요. 자, 쌍가루 4번 공부해야 돼요.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 있죠? 네,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1항 읽어봅시다. 누구나 어떻게 돼요? 공개된 장소에 CCTV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 응? 보통 우리 법에서 공개된 장소란 것 뭐 별도의 통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입니다. 네, 그런 장소를 이제 공개된 장소에 누구나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 단 허용되는 이유 목적 5가지 있다. 그죠? 근데 참고로 읽으세요. 어떤 목적? 법에서 허용. 두 번째,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서. 세 번째,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이런 목적을 위해서만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가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요. 첫째 끝에 보니까 목욕탕, 화장실, 발안실은 찜질방, 땀내는 곳, 그치? 찜질방, 탈의실 이런 데 CCTV 설치하면 돼,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지. 절대 안 된다. 단 셋째 줄 교도소, 그다음에 정신병원, 정신보건시설 그랬는데 뭐 보통 정신병원 생각하면 되지. 그런 데는 뭐야 허용, 그죠?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읽어. 그냥 거기는 그럴만 하겠다. 그죠? 합리적 이유가.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거 동그라미 2번. 목욕탕에 CCTV 탈의실 막 이런 데 설치하면 안 되지. 근데 예전에 어느 목욕탕 주인이 목욕탕 안에 CCTV를 달았어. 왜 달았냐? 그 남탕이었는데 그 남자 그 옷장 있잖아. 옷장이 맨날 이렇게 절도범한테 털리는 거야. 자주. 도난 사건이 발생. 그래갖고 이 목욕탕 주인이 범인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저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았어. 응? 범인을 잡았는데 목욕탕 주인도 처벌돼. 왜? 목욕탕 내부에는 CCTV 설치 못하게 되겠거든. 그치? 근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치? 그래갖고 본인도 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처벌된다. 그 사건이 예전에도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어떤 의미야? CCTV를 운영하려면 뭐야? 둘째 끝에 보면 원래는 뭐 공청회, 설명회의체 등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한 뒤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읽고 지나가세요. 네. 자, 시험 CCTV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은 CCTV 설치하면 뭐 해놔야 된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안내판 설치. 응? 안내판 설치 466페이지 맨 아래줄에 있죠? 안내판 설치. 일정한 사항 기재.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타고 지하철역에 가봐. CCTV 설치 여기 했다고 뭐 아크릴판 같은 거 안내판 붙여놨잖아. 그리고 촬영 시간 뭐 24시간. 응? 뭐 저 관리 책임자 뭐 이러고 그죠? 촬영 목적 이런 거 기재하고 안내판 설치해놨죠. 딱 이 법 시행되면서 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 설치 목적 CCTV를 설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 다른 거 비추면 안 되면 특히 마지막 줄 CCTV는 뭐만 하도록 허용돼 있어요? 영상 찍기만 하는 거예요. 녹음은 못 해요. 응? 녹음할 수 없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중시. 예.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자,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하는 자는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응? 위탁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쌍가로 6번을 보면은 이거는 설명만 들어. 야, 나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그 카드 회사인데 LG 카드를 내가 LG 신용카드를 썼어요. LG 카드를. 근데 LG 카드가 그 신한 카드하고 합쳐졌어. 그래서 신한 카드로 바뀌었어. 이런 경우 내가 LG 카드에 가입하면서 제공했던 개인정보 합병 후 신한 카드가 이제 소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영업이익 양도 등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그 본인한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뭐 본인이 나 그렇게 됐어? 그럼 나 그 원치 않아. 그러면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다 연락 오는 경우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에 가입하고 했는데 이게 이 영업이 만료됐다. 뭐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 넘어갔다 해서 개인정보를 뭐 양도한다. 뭐 이런 얘기.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공개 뭐 등등등등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쌍가로 4번 공부하세요. 쌍가로 4번.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항목 있죠? 제30이죠. 요거 체크하세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자,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일정한 사항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 밑줄, 셋째 줄 앞머리.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여기다 포인트를 두세요. 응? 그리고 2항. 행안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파일 등의 현황을 공개해야 된대. 응? 그래서 이 쌍가루 4번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보세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있죠? 여기도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역시 문장의 주어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 읽어보세요. 공공기관의 장은 뭐야?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개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그 위험 요인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된대. 응?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대요? 예, 역시 거기까지. 그래서 문장의 주어 공공기관의 장은 뭐 해야 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그 넘어가면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딱 큰 틀로 잡으세요. 출제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바꾸려면 그 행안부 장관 같은 걸 바꿉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걸 그죠? 그러면 또 요거하고 비교해서 동그라미 1항하고 2항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1항은 문장의 주어 공공기관장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제출해야 되죠? 행안부 장관. 근데 2항은 그럼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자 민간이죠, 그죠?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된대요, 안 해야 된대요? 응?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은 노력해라. 응? 한 정도로 그쳤죠. 자, 그 다음에 7번도 공부해야 돼요. 7번.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무슨 카드 회사에서 수만 명의 개인정보 이게 갑자기 유출이 돼버렸어. 해킹 당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개인에게 통보해줘야 됩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항 보세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던 수집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걸 알았다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정보 주체에게, 개인 본인에게 지체 없이 뭐 항목이야 당연하지. 어떤 한 정보가 유출됐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유출됐으며, 응?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뭐 자기네도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자 개인도 좀 이런 점은 유의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처럼 지체 없이 해당 주체에게 알려야 된다. 응?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 항은 눈을 읽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응? 그리고 3항 개인정보 차로는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응? 지취한 결과를 둘째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 내지 대통령 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그죠? 신고해야 됩니다. 자기네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아까 정보 주체인 개인들은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람권이 보장돼요. 그래서 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내 정보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저장 보관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 열람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열람 청구하면 동그라미 3항 보세요. 뭐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으로부터 열람 요구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데 뭐 10일 정해져 있어요. 10일 이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원칙.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4번 어떻게 돼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둘째 주 열람 제한 내지 거절할 수 있다. 아래 1, 2, 3호에 해당되면, 그죠? 예. 그래서 뭐 1항이야 뭐 1호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 있고 2항은 그 정보 보여주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긴데 타인의 생명 시체에 침해할 우려 이렇게 심한 그런 경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하는 업무 중에 이거 열람시켜주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업무들이에요? 세금, 조세, 어떤 업무야?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 이런 거. 또 다 무슨 시험, 자격 심사. 그다음에 무슨
진행 중인 보상금 등에서 진행 중인 평가 판단 업무, 그다음에 진행 중인 감사 조사에 관련된 업무, 이런 거일 때는 공공기관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개인정보를 열람시켜달라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죠? 참고로 보세요. 하여튼 봐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엔 제목으로 공부하세요. 쌍가루 2번. 열람을 요구해서 열람해봤더니 나에 관한 정보 잘못 기재돼 있더라.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 아예 깨끗이 없애달라. 파기해달라. 뭐 등등. 그래서 제목 보면 정정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일체의 수집서부터 해서 뭐 저장 편집 강호, 아까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다 정지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이때 오른쪽 가봅시다. 쌍가루 4번. 권리 행사의 방법. 아까 열람, 정정 뭐 이런 거 청구하는 권리 있죠? 개인들이. 자, 그거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뭐 대표자가 아니라 부모지 뭐, 대표적인 예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기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거, 꼭 본인 개인이 직접 열람 청구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본인이 안 해도 1번 끝에 대리인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항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항은 눈으로 읽으면 뭐예요? 그냥 3항은. 그럼 뭐 열람, 정정, 삭제 뭐 이런 거 요구하는데 뭐 비용이 들어가면, 그죠? 그 비용은 우송요소부터 해서, 그죠? 그런 거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넘어가세요. 자, 쌍가루 6번, 쌍가루 번호가 쌍가루 5번, 6번이 중요합니다. 자, 쌍가루 5번 보면 당연하지.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뭐 안전하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막 분실, 도난, 유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개인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 여기 내 정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사항을 알게 되겠다든지, 그죠? 뭐 아니면은 뭐 엉뚱한 사기 사건에 내 개인 신상이 이용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1번 읽어보면, 자, 여기는 이제 문장에 주어 정보 주체는 이렇게 쭉 읽어나가. 우리 개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이건 넘어가야 돼. 이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두째 주 끝에가 중요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한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자가 자기한테 고의 또는 과실, 즉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을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먼저 대전제가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이 뭐냐면 손해를 입은 자, 즉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이거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해놨죠. 여기 1번에 피해자가 정보 주체 아니에요. 가해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죠. 그죠? 그런데 손해배상제도의 대원칙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놨어? 가해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우리 잘못 없어, 고의과실 없어, 이거를 입증하도록 한 거잖아. 자기네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배상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의 원칙과는 반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보통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자가 대부분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뭐 공공기관, 또 무슨 많은 거대 기업들 아니야. 근데 개인이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대기업하고 이렇게 이게 싸워가지고 얘네들이 개인정보를 내에 관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고의과실로 이 법 위반해가지고 손해 입혔다. 이거 얘네가 고의과실이 있었다. 이거 입증이 너무 어렵지, 개인이. 그런 측면을 보는 거야. 입증 못하면 배상 못 받는데.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기사 많이 볼 거야. 자,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실수해서 환자가 사망한다든지 무슨
그다음에 뭐 신체 장애가 생긴다 이럴 수가 있잖아. 병원에 의사 실수로, 그죠? 그럼 어떻게 의료 과실? 그럼 어떻게 돼?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야지. 응? 그러면 피해자 원래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의사가 진료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근데 그 워낙 전문 영역 아니야. 피해자 측에서 그거 쉽지 않겠지. 그래서 진짜 이기기 어려운 게 의료 분쟁. 응? 그래서 이게 또 말이 많아요. 현재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서 이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측인 의사 측에서 자기네가 잘못이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하자. 그걸 증명을 못하면 책임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로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와요. 그렇지만 뭔가에 막혀서인지 하여튼 안 되고 있죠. 그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피해자 측은 이 전문성도 약하고 약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1번을 그걸 중시하고요. 한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은 그 옆에다 좀 써놔. 그 옆에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한 말은 아니지만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응? 이게 일종의 그 잘못한 자에게 이제 벌을 주는 의미에서 너 배상 더 많이 해줘 하는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 첫째 줄, 야, 개인정보를 처리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대? 고의 또는 과실도 중과실. 이 단어 있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는 이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는. 그럼 손해배상은 원래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손해액의 몇 배? 3배 이내에서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대요. 배상. 응? 손해액의 3배 넘지 않는 범위니까 3배 이내. 누가? 법원이 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건데 여기는 발생한 손해액에다가 3배까지. 그죠? 법원이 배상해줘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소송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 한해서는 그에 대해서 좀 벌을 주자는 의미에서 피해액에다가 더 얹어서 그죠? 3배까지. 요거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물론 끝에는 이제 뭐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 고의 과실 없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그 배상 책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죠? 그건 뭐 따라. 그 다음에 쌍가로 6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이런 거 생각해보자. 내가 카드 회사에 내 정보 주고 이제 카드 발급받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 회사에서 내 정보를 포함한 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대. 도난 유출. 응? 그런데 당장 그러면 나 통지 받았어요. 근데 내 정보가 나에 관한 그 인적 개인 정보가 어디에 누군가에 의해서 악용이 돼서 내가 뭐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없어. 지금 재산상에 뭐. 근데 계속 불안감이 있어. 이게 언제 어떻게 내 정보가 이용될지 악용될지 불안하잖아. 근데 원래 그러면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되잖아.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법정 손해배상이라 그래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서 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그 개인정보 유출 여기 분실되고 도난 유출 뭐 위변조 됐다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뭐 예를 들어 막
뭐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말려가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막 3천만 원 피해를 3천만 원 청구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무슨 구체적인 재산 피해 입은 건 없고, 그런데 이거의 불안감, 이게 어떻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 못해서 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것인데 액수가 이제 저마다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저는 거지. 구체적인 손해액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에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그러니까 나는 한 정신적 피해로서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3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결정은 법원이 내립니다. 얼마 배상하라고. 근데 청구하는 개인은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거 중시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제. 요거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쉽시다. 자, 우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자, 이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동그라미 1항 밑줄.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을 둔다. 한 줄이면 돼요. 몇 명으로 구성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출제 안 하는 게 바람직.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 막 그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서 막 보유하고 저장 이용하고 있어. 막 내 동의도 얻지 않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그 빨리 삭제하고 파기해라. 막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 이럴 때는 뭐 해야 돼? 소송 가야 돼. 법원에. 근데 소송 가면 절차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소송 가기에 앞서 간편한 제도를 둔 게 조정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 앞서 여기다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면 개인정보 처리자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인 정부 주체 개인도 신청할 수 있어. 조정 좀 해달라. 양측을. 신청을 받으면 개인정보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안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수긍? 그러면 양쪽이 다 서명, 다 수락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끝. 그래서 그걸로 종결 짓는 거야.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소송 못 가요. 조정에 양쪽이 합의해서 서명하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조정안이 제시되죠? 그러면 서명 안 하면 돼. 동의 안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지. 재판으로. 그래서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드는 재판 절차 가기에 앞서 이제 이 행정기관인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 제도다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칸 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에 조정안 작성해내야 돼요. 심사에서. 원칙이 60일 안에.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뭐예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원칙이 60일 이내. 두 줄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분쟁의 조정이죠. 조정.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2항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15일 안에 수락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5번으로 가는 거, 동그라미 3번으로 가는 거고 15일 안에 수락한다 아닌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 한 거로 본대? 동의를 거부한 거로 본다. 그죠? 그거에 유의해 두고요. 그러면 밑에 3항은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개인정보 처리자, 정부주행 개인 다 수락했어. 만족. 그러면 어떻게 해? 각각 서명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한 거로 본대? 끝에 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이유로 인정한다 그러지. 재판상 화해가 뭐냐면 재판 원고 피고 싸우다가 판결까지 안 가고 그냥 서로 타협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안. 그리고 거의 양쪽 싸우는다가
재판 중에 화해 문서에 화해 조서라고 해. 거기에 양쪽에다 사인하고 사인하면 그게 확정 판결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 다시 못하게 법적으로 끝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판 중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건 이제 조정안에 합의하면 그 서명 날인하면 모든 법적 분쟁은 끝난 거로 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2, 3번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있어요. 요거 하나 또 체크. 집단 분쟁 조정. 네. 여기서는 1항만 잘 유의해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개인정보단체 등등 쭉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다. 여기는 뭐 별로 신경 쓸 건 없네. 누구누구는 응? 다 할 수 있네. 그죠? 정보 주체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피해가 개인 정보 주체의 피해 내지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아마 이게 피해자가 아마 10,000명 이상일 경우가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응? 그거는까지 시험에는 안 내니까 그 규모를 정해놨어요. 그 피해자가 다수인데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건일 때는 어떻게 돼? 지금 말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그 10,000명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같거나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 번에 거기다가 이제 조정안을 작성하면 모든 그 다수의 피해자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의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해. 그래서 요게 집단 분쟁 조정 제도다 하는 겁니다. 더 시험에 나올 건 없고 뭐 이것도 내기가 길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내요. 맞다 이거야. 그지? 네, 그런 정도로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단체 소송. 이것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개인정보 단체 소송. 자, 우리가 제목으로 단체 소송 얘기 들으니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응? 단체가. 그러면 근데 정확히 말하면 단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단체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수많은 개인들, 정보 주체, 수많은 개인들이 피해자인데 개개인들은 또 힘이 약하잖아. 응? 그리고 개인정보 카드 회사의 개인정보가 도난 유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개개인들은 아직 구체적인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뭐 크게 관심 없어. 그럼 뭐 소송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규모가 큰 거야. 응? 그래서 사건이 원래 큰 건데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 응? 응. 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읽어봅시다. 자, 개인정보 단체 소송 해가지고 읽어봅시다. 어떤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소비자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모든 단체가 아니고 법으로 인정하는 일정한 소비자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는 어떤 때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가 위에서 바로 집단 분쟁 중 났지 막 다수의 피해자가 비슷한 경우인데 비슷한 사건으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막 10,000명이 넘는 이런 사건인데 먼저 뭘 해봤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거부를 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조정안을 양쪽 다 이제 조정하는 거에 동의했는데 조정안이 제시됐는데 수락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단 분쟁 조정이 안 된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피해자는 막 10,0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인데, 그죠? 네. 이런 경우는 그 셋째 줄에 단체가 나서서 법원에 그 개인정보 처리자 너는 더 이상 수많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중지해라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하면 일정한 소비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여기가 키워드. 응? 단체가 뭐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수많은 개개인들을 대변해서, 그죠? 그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더 이상 권리 침해 중단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기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전제 조건, 선결 조건이.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집단 분쟁 조정이 안 거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됐을 때 한해서만 일정한 단체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응? 네, 그런 제약 조건이에요. 자, 읽어보고. 자, 소비자 단체는 법으로 인정하는 소비자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있죠? 요건이 있어요. 근데 시험 이제까지 나온 건 회원 수가 몇 명이냐를 물어봤어. 응? 자, 소비자 단체는 회원 수가 몇 명 이상인 단체를 말하는데 셋째 줄 1000명 이상. 응? 그죠? 비영리 민간 단체는 단체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 두 개 정도만 유의하면서 읽어두세요. 응? 회원 수 갖고 내더라고. 자, 그 다음에 전속관할 이 개인정보 관련된 단체 소송은 여기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딴 데 가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여기서 재판한다. 응? 전속관할인데 동그라미 1번 키워드 피고, 두 번 셋째 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그러니까 피고가 있는 곳, 개인정보 처리자인 피고가 소지하는 곳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3명의 재판관으로 재판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자, 그렇게 피고 지방법원 합의부. 응? 자, 맨 밑에 반드시 어떻게 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의무사항입니다. 변호사를 단체 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그리고 단체 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응? 자, 그래서 소송허가 신청. 그 밑에 거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자, 제 소송허가 요건 등의 2항 있죠. 2항 체크. 법원이 단체 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바로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즉시 항고 제도라고 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거 밑줄 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의 효력을 공부합니다. 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여기서 원고는 단체입니다. 단체. 아까 말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죠. 그럼 단체가 나서 소송한 거잖아. 근데 단체가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뭐 했대? 기각하는 판결 나왔다지? 기각하는 판결이 어떤 판결이야? 원고가 청구한 걸 안 들어주는 판결한 거야. 응? 자, 그렇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다시 다른 단체가 또 같은 문제를 내놓고 또 다시 소송할 수는 없다. 응? 단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가 뭐야? 다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할 수 있대요. 두 가지 경우는. 응? 원칙은 안 되는데 그게 어떤 거래? 1번 쭉 읽어 나니까 어이구야. 응? 새로운 하여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된대? 이 맨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고의로 졌어. 그 소송을. 고의로 졌다는 게 밝혀졌대. 이게 어떤 경우에 재판에 고의로 질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왜냐면 어떤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는 단체인데 어느 재벌 기업이 개인정보 도난 유출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분쟁이. 그래갖고 이 단체가 이제 수만 명의 피해자들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마 회유했을 수도 있어. 재벌 기업이 그 소비자 단체에게 앞으로 막 10년 동안 계속 활동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설렁설렁해서 이 소송을 좀 그냥 지는 쪽으로 설렁설렁 하시오. 이랬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난 후에도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지? 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을 것 같고, 자, 동그라미 1항 중요합니다. 그 밑에 단체 소송에 관해서 지금 이 법이 이 법 규정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쭉 그거야. 단체 소송에 관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다 적용하는 거지만 규정이 없는 사항은 무슨 법 적용? 행정소송법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응? 요 민사소송법이 키워드예요. 행정소송법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칙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건 없고. 자, 오른쪽 가서 판례 알아보기.
자, 1번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권한 없는 자가 누설하고 막 타인에게 제공하고 막 이런 거는 금지시키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누설의 뜻은 뭐예요? 누설. 법이 말하는 개인정보 누설이란 뭘 말한대?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누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1번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공부하세요. 3번은 좀 설명은 생략하겠어요. 3번 판례는 2018년도 판례라서 비교적 최근 판례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밑줄 친 거를 잘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침해 사실의 신고에 동그라미 1번 잘 봐요. 자, 누구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에 관한 자기의 정보와 관련해서 자기의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럼 누구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 이 자기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권리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 자, 우리 아까 여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네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통지해주고 일정한 상 통지해주고 또 자기네 대책 마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돼.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 내지 대통령 정원은 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침해받은 개인은 그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관련된 권리익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읽은 거고요.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뒤에 거는 뭐 이런 게 없을까? 여기까지 하고 개인정보법 마무리. 자, 쉬도록 합시다.